저물어가는 가을빛에 참나무 낙엽들이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먼지 띤 햇살이 낙엽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낡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관절마다 시린 통증이 번졌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마음이 설렜다. 빗자루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은 단지 관절염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춘범, 73세. 경상북도 경주의 작은 동네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다. 내 아들 지훈이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 한참을 먼지 섞인 낙엽 더미를 바라보다가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 아이를 업어 키운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마누라 없이 혼자서 어린 지훈이가 열을 내며 밤새 울던 날들, 작은 손으로 내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가슴에 사무쳤다. 그놈이 결혼하는 날, 드디어 나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식 하루 전날이었다. 덜그럭거리는 마루 위에서 지훈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목소리가 떨려 괜히 기침으로 가리며 말했다. 어릴 적 지훈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나무말을 결혼 선물로 주고 싶다고. 손수 깎은 그 나무말을. 지훈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요즘 결혼식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돌멩이처럼 턱 하고 걸렸다. 쓸쓸한 저녁 공기 속에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낡은 공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쓸쓸한 형광등 아래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은 나무말이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 말을 꺼내 먼지를 조심스레 닦아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나무결 위로 흐르는 내 손가락에 그림자가 떨려 보였다. 그래도 이건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손수건으로 마지막 먼지를 닦아내고 나무말을 포장지로 감쌌다. 결혼식 당일 흐린 하늘 아래 나는 혼자 예식장에 도착했다. 등이 구부정한 채로 낡은 정장을 입고 입구에 서서 망설였다. 화려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 사이로 내 모습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접수대 앞에서 이름을 말했지만 분주한 직원은 내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다. 신랑 쪽이면 저기 맨 끝줄이에요. 그쪽 화환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맨 끝줄. 꽃으로 장식된 기둥 뒤 신랑도 신부도 잘 안 보이는 자리. 화려한 옷을 입은 하객들 사이로 터덜터덜 걸어가며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가시처럼 꽂혔다. 누구지? 신랑 할아버지인가? 아니야. 그냥 손님 중 한 명인가 봐. 나이가 좀 치매 오셨나 보지. 그 말들이 귓속에 바늘처럼 박혔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나무말을 담은 선물 상자는 무릎 위에 얹어두었다. 우리 사이의 갈등은 지연이 사라진 그날부터 시작됐다. 정보국 일을 숨기고 몫으로 살던 나는 그녀의 실종 후 한동안 술에 의존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밤마다 잠입 작전을 벌이며 낮에는 목수 일을 하는 이중생활. 지훈은 점점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다. 어린 그 아이에게 난 그저 실패한 사람,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였을 뿐이다. 그리고 10살 때의 그 사건. 지훈의 재롱잔치에 취해서 나타나 무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날. 그 이후로 지훈은 내게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갔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거의 연락도 끊겼다. 그러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문 앞에 나타나 결혼한다고 했다. 처가는 강남의 유력 가문. 그들에게 내 존재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품는 꿈이 있다. 아들의 첫걸음마에 내 손을 잡고 첫 자전거를 타는 날 등을 밀어주고 졸업식 날 어깨를 토닥이고 그리고 결혼식 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신부 앞까지 함께 걸어가는 꿈. 그 소박한 꿈마저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지훈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위해 내 청춘을 바쳤지만 정작 그 결실을 맺는 날 나는 구석에 앉아 구경꾼이 되어야 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아픔이 눈물로 변해 목을 조여왔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안을 울렸다.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신랑은 어머님 손을 잡고 입장하겠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에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내 아들인데, 내가 키운 아들인데, 목구멍으로 쓰디쓴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런데 내 아들 지훈은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 아이는 낯선 중년 여성의 손을 잡고 씩 웃으며 입장했다. 지훈이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박 여사였다. 직원 식당에서 일하며 모자란 모성을 채워준 사람이라고 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지훈에게 내가 주지 못한 것 안정감, 존경심, 자랑스러움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내가 함께 지훈이를 키운 사람도 아니었다.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새벽까지 밤을 새워 도시락을 쌌던 날들, 번 돈 몽땅 학원비로 냈던 세월,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두 배로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물거품이 된 듯했다. 아들의 등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것조차 가슴이 미어졌다. 흐르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나는 그저 손을 꽉 쥐었다. 꽃장식 너머로 지훈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내가 업고 달래며 키웠던 그 아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가슴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졌다. 축의금을 넣은 봉투는 구겨진 채로 내 품 안에 있었고 무릎은 점점 아파왔으며 어깨는 웨딩홀 조명에 그늘처럼 숨어 있었다. 나는 그날 신랑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잊혀진 손님.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환한 플래시 불빛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아버지, 이쪽입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서서 어정쩡하게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무말이 든 선물 상자는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기운이 나를 맞이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훈이가 보내준 결혼식 사진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다가 불현듯 내 손이 멈췄다. 사진 속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 카디건을 걸친 여자.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내 아내 유지연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지연아. 목구멍이 저절로 열리며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저릿했다. 내가 본 건 꿈이 아니었다. 그 미소, 그 눈빛, 그 얼굴. 22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그대로였다. 그날 온천 여행을 앞두고 여보, 오늘 꿈자리가 좀 사나워. 그냥 가지 말까 하며 내 손을 꼭 잡았던 그 사람. 그리고 그날 이후 시신도 없이 실종 추정 사망으로 처리됐던 내 아내. 그녀가
우리 아들 결혼식 사진 속에 살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을 덜덜 떨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지연아,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돌아오지 않았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눈물이 한 방울씩 낡은 카페 위로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사진첩을 끌어안고 혼자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도 없는 방,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또르르 들리는 새벽.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다. 사진첩을 덮은 내 손이 한참을 떨렸다. 창밖으로는 깊은 가을밤이 내려앉았고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손등에 핏줄이 울렁거렸다. 주변은 고요했다. 낡은 냉장고가 끼익하고 압축기를 돌리는 소리. 그게 전부였다. 베란다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숨이 마치 이 세상의 마지막 공기인 것처럼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눈을 감았더니 22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세월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속에서 그날의 아침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방울은 조용히 처마 끝을 두드렸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방 안에 어른거렸다. 지연이는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캐리어를 닫고 있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여권을 챙기는 그녀의 손길이 어쩐지 평소보다 느려 보였다. 옆에 앉은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불편하게 했다. 여보, 나도 같이 갈까? 입가에 맺힌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어깨를 살짝 들썩였다. 아니야, 이번엔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끝을 흐렸고 눈가에는 이상한 물기가 고여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 혹은 미안함 같은 기운이 그녀의 표정에 어렸다. 나는 그때 그걸 느꼈지만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어색해질까봐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레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등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게 우리 둘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던 그녀의 마지막 표정, 손을 흔들던 그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을 줄은. 그리고 며칠 후 일본에서 들려온 끔찍한 소식. 관광버스 추락, 바다 추돌, 시신 없음. 전화를 받던 순간 내 귓가에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녀가 타고 있던 버스는 깊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친 파도와 암초가 뒤엉킨 바다 속에서 그녀는 사라졌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장례식도 없이 빈 액자 앞에 향만 피웠다. 사진 한 장도 없이, 몸도 없이, 이름만 남은 영정. 초라한 제단 위에 놓인 그녀의 이름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비가 내렸다. 사람들이 떠난 납골당에서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지연아, 내가 없으면 나는 뭐가 되냐? 지훈이는 어떻게 키우냐고. 내 목소리가 텅 빈 납골당 안에서 메아리치며 돌아왔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던 그날, 내 뼈마디가 버스러질 듯 아팠다. 눈물로 목이 메었지만 그때 5살이던
지훈이 앞에선 울지 않았다. 입술을 꾹 물었고 가슴 안쪽으로 눈물을 삼켰다. 남은 사람은 살아야 했으니까. 작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어깨 위로 내려앉은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듯 했다. 그 후 나는 손으로 살았다. 지연이와 함께 하려고 차린 수제 가구 공방. 그 공방을 지켰다. 혼자서 나무를 다듬고 깎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고무망치 소리, 목재의 칼날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가끔 지훈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 이 의자 편해요. 엄마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공방에서 내가 만든 의자에 앉아 말했던 그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대패지를 멈추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저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 말을 삼켰다. 작업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지훈이의 얼굴에 붉게 물들었고 그 모습이 지연이와 너무 닮아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지훈이가 고등학교에 붙었을 때 나는 밤새도록 지연이를 불렀다. 별이 총총 박힌 밤하늘 아래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연아,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지. 너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차가운 밤 공기가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내 독백을 삼켰다. 그해 겨울 지훈이 등록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나는 공방 문을 닫았다. 고무망치, 드릴, 작업대, 손때 묻은 도구들을 정리하고 내 젊은 날을 다 정리해버렸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 공방 안에 남겨진 나무 향기와 톱밥 냄새가 내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듯 했다. 지훈이는 몰랐다. 그 모든 게 아버지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사죄였다는 것을. 지연이가 없는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든 채워야 할 것 같았거든. 죄책감에 가득 찬 마음으로 지훈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녀가 못 본 아들의 성장을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 그녀가 살아 있었다고, 그 사실을 아들 결혼식 사진 속에서 처음 봤다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슬픔이 밀려왔고 그보다 더한 혼란과 분노가 나를 뒤흔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 왜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목구멍이 메이는 듯했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혹시 그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일부러 떠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미어졌다. 22년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조롱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지켜보는 별 하나 없는 밤하늘 아래 내 마음은 오래된 참나무처럼 깊게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그녀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눈에 걸렸다. 가슴에 달린 직원증,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 손끝에 힘을 주어 사진을 확대해 이름을 검색해봤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떠오른 검색 결과 강릉 희망요양병원. 화면이 흐릿해 보였다. 그 직원 명단 중 유지연 간병 도우미.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직원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22년 전과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다. 그리고 이름 아래 적힌 글귀.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기억하겠죠. 마치 나를 향해 말하는 듯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전율이 솟았다. 내 손가락 끝이 떨려왔고 등줄기로 차가운 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연이는 지금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완전히 잊은 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걸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세한 비가 내리는 창가에 서서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건조했다. 신혼여행 중에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 그 불편함이 통화 내내 느껴졌다. 약속 시간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이 떨려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다. 서울 강남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나는 지훈을 기다렸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준비해온 증거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섰다.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듯 피곤한 얼굴이지만 그 어깨에는 어딘가 가벼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온 그의 신부, 결혼식에서 본 그 여자였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지훈아, 이 사람 좀 봐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폰 화면을 아들에게 내밀었다. 카페의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을 꺼냈다. 사진 속 하객 무리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얼굴. 나는 그 여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이 사람, 너희 엄마야. 지훈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입꼬리를 씩 올리며 피식 웃었다. 그 표정에 담긴 연민과 지친 인내심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 또 그러세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분이겠죠. 엄마는 2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이 공기 중에 퍼졌다. 옆에 앉은 지훈의 신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다. 똑같다. 눈매도 웃는 입매도 그 미소까지.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이 사람 강릉 희망요양병원에 있어. 겉으로는 간병 도우미처럼 보이지만 실은 특별관리 환자야. 병원 홈페이지에 직원으로 나와 있지만 내부 자료를 보면 그녀는 폐쇄병동에 격리된 기억상실 환자야. 여기 이름 봐. 유지연. 내 엄마 이름이잖아. 그 순간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어깨가 경직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또 예민하게 그러시네요. 이러다 정말 병원에 모셔야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툭 하고 꺾였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과 함께 온몸에 식은땀이 돌았다. 병원, 내가 지금 아버지를 미쳤다고 하는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끗 바라보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비치는 회색빛 도시 풍경처럼 내 마음도 점점 어두워졌다. 지훈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선배 있어요. 요즘 아버지 혼잣말도 많아지고 사고 이후로 계속 망상 증세 보이시잖아요. 그 순간 눈앞이 서늘해졌다. 나는 말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등 핏줄이 튀어나오고 입속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그래, 너한테 나는 그저 나이든 짐짝일 뿐이구나.
너한테는 이 집을 일군 아버지가 아니라 치워야 할 치매 노인일 뿐이구나.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서는 등 뒤로 지훈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빗속을 걸으며 빗방울과 눈물이 뒤섞여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없이 서랍을 열었다. 작업실 안쪽 22년 넘게 봉인해뒀던 금고. 낡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조차 몰랐던 비밀번호를 눌렀다.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덜컥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가로질렀다. 안쪽에서 서류 몇 장, USB 하나, 그리고 다른 가죽 수첩이 나왔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들이었으니까. 홀로 거실에 앉아 낡은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사실 나는 은퇴 전까지 군 정보통신사령부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했다. 22년 넘게 국가 주요 망을 설계하고 암호코드, 추적 알고리즘, 해킹 대응 시스템을 짰던 사람이었다. 목수 아저씨가 아니라 기억을 지우고 흔적을 좇는 귀신이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은 이제 내 손에 다시 쥐어진 무기가 되었다. 누렇게 변색된 신분증을 바라보며 지연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내 직업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결코 묻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지연이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나는 바로 그녀의 병원을 추적했다. 먼지가 쌓인 구형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스크린 불빛이 어두운 방 안에 푸른 빛을 드리웠다. 인터넷망부터 들어갔고 내부 CCTV 접근 기록, 출입 로그, 간병 기록을 확인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숨겨진 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병원 3층, 출입 제한 구역. 치매 환자 보호 병동. 화면 너머로 병원의 구조도가 그려졌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기억상실 환자로 분류된 채. 급박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공식 영상에 찍힌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오래된 사진을 옆에 꺼내놓고 비교했다. 그녀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눈빛이 달랐다. 그 눈빛은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병원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열렸다. 그녀의 기록에는 많은 공백이 있었다. 일부러 지워진 흔적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감춘 것이 분명했다. 금고에서 꺼낸 낡은 사진 속 지연이의 웃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 안에 새로운 결의가 솟아올랐다. 나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겼다. 작업복, 낡은 공방 도구 몇 개, 그리고 22년 전 쓰던 구형 노트북. 그건 단순한 노트북이 아니었다. 내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 내가 여전히 이춘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무기였다. 방 안을 둘러보며 이 집에 얽힌 기억들을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벽에 걸린 지연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지연아, 이번엔 내가 너를 찾으러 간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내 얼굴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나는 첫 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 창밖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내 손엔 구겨진 기차표 한 장. 그 작은 종이가 마치 운명을 거슬러가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기차가 출발할 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더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안개에 쌓인 산과 들, 그리고 이따금 보이는 농가의 불빛.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도중에 나는 노트북을 켜고 병원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2003년 7월 신원 미상 구조, 단기 기억 상실, 보호자 없음, 본인 진술로 유지연 등록. 화면을 응시하며 눈을 깜빡였다. 스스로 이름을 기억해낸 환자. 기억은 잃었지만 자신의 존재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이건 단순한 눈물의 재회가 아니다. 분명 누군가 그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고, 내가 그 흔적을 추적해낸 것이다. 지훈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유지현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기차는 안개 속을 뚫고 동해 바다를 향해 달려갔다. 내 심장은 22년 전 멈춰 있던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릉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바다처럼 짙푸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동해의 짭조름한 바람이 기차역 플랫폼을 휘감았고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향기 속에는 지연이와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2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내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강릉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파도가 철썩이는 해변,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의 실루엣. 모든 것이 낯설고도 친숙했다. 손끝이 떨려왔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언덕 위에 자리한 대형 요양시설이었다. 흰색과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건물이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 보였다. 강릉 희망요양병원 3층. 철문 옆엔 특수보호병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출입 통제 시스템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가짜 출입증을 단말기에 갖다 대었다.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다. 문은 묵직했고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만이 깜빡이며 빛을 흘렸다. 소독약 냄새와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나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천천히 복도 안으로 들어섰다. 기억의 저편에 갇힌 사람을 다시 꺼내러 가는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그녀는 내 출입증을 힐끗 보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쳤다. 목에 건 출입증은 내가 예전에 쓰던 공방 로고를 이용해 만든 가짜였다. 사진도 QR코드도 완벽히 위조했다. 직권 카드 해킹은 나에게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과거의 기술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병실 목록이 적힌 차트를 훔쳐보았다. 317호 유지연. 문 앞에 서서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 흰색 가디건. 짧게 자른 머리카락. 창밖으로 눈을 고정한 채 멍하니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청각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엔 주변의 모든 색채가 바래진 듯했다. 오직 그녀만이 선명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한참을 숨도 못 쉰 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지연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찾아 움직였고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살짝 떨렸다. 당신,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희미했지만 22년 전 그 음색 그대로였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을 깨문 채 말했다. 당신 남편이야. 이춘범.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 세 글자를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익숙하지만 낯선 이름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머리를 향해 올라갔다. 당신, 그 이름, 어디선가. 그녀가 가늘게 중얼거렸다. 지연아, 날 기억해. 이춘범이야. 내 남편.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머리를 감싸 쥐며 몸을 웅크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가슴이 아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매일 밤 꿈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녀의 흐느낌이 병실 안에 메아리 쳤다. 그녀의 반응은 완전한 기억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과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었다. 약물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나를 알아본 것 같았다. 나는 단숨에 그녀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지연아. 이제 내가 왔어. 그 순간 22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는데 목구멍이 메이고 시야가 흐려졌다. 지연아,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하루도,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체온이 내 손을 통해 가슴으로 전해졌다. 실제하는 온기,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 아닌 살아있는 지연이었다.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 내 품 안에서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나를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그녀의 뺨을 쓸었다. 22년 전 마지막으로 만졌던 그 감촉 그대로였다. 이제 절대로 널 놓지 않을 거야.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다시는 갈라놓지 못해. 내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겼다. 숨이 턱턱 막히도록 그녀를 안은 채 나는 22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을 쏟아냈다. 지훈이도 이제 만나야 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엄마였는지 그 아이가 알아야 해.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벌써 어른이 됐어. 그녀의 머리카락에 내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22년 동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바로 너였어, 지연아. 내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 백민기와 담당 간호사 이미연이 들이닥쳤다.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 음산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병원장의 눈빛은 사나운 맹수처럼 번득였고 이를 악물어 터 근육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뭐 하는 짓입니까? 백민기의 고함이 병실 안을 진동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섞여 있었다. 당장 그 환자에게서 떨어지시오. 보안 어디 있어? 간호사 이미연은 출입문 옆에 서서 재빨리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3층 특수병동 침입자 발생. 빨리 올라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백민기는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 무언가를 꺼내 쥐었다. 주사기였다. 이건 우리 병원의 특수 환자입니다. 당신의 방문은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쓰인 당혹감은 들켰다는 공포로 빠르게 변해갔다. 비밀이 드러난다는 두려움, 범죄가 밝혀진다는 공포. 그것이 그들의 눈동자를 확장시키고 이마에 땀방울을 맺게 했다. 나는 태연한 표정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이미 이 순간을 위해 몇 주간 준비해왔던 터였다. 주머니에서 스마트워치를 한 번 건드리자 병원 CCTV가 해킹되어 루프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안경 프레임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가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암호화하여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있었다. 진정하시죠. 백민기 병원장님, 이미연 간호사님.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색이 바랜 사진이지만 그 안의 추억은 생생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동시에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군용 녹음기를 꺼냈다. 방수, 방진, 충격 방지 케이스로 보호된 장치였다. 버튼을 누르자 크리스탈처럼 선명한 음질로 대화가 재생되었다. 정신 좀 혼미해 보여도 적당히 진정제 넣어두면 조용해져요.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우리가 병상 채워야 하잖아요. 그냥 버려진 환자예요. 어차피. 그 목소리는 분명 지금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는 이미연 간호사의 것이었다. 그리고 뒤따라 들리는 남성 목소리. 보호자가 없으니 급여 청구하기도 좋지. 정신없는 환자라 누가 뭐라 하겠어.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환자 기록, 가짜 처방전, 보험 청구서,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다. 병원 재단 계좌로 빼돌린 정부 보조금 내역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로 그들의 개인 계좌 내역까지 떠올랐다. 그리고 이건 두 분의 스위스 계좌입니다. 상당히 푸짐하군요.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백민기가 쥐고 있던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안경을 천천히 올리며 말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도, 제 변호사에게도, 그리고 이 병원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에도요. 둘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눈빛이 갈 곳을 잃은 듯 벽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둘 다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이어서 태블릿에서 꺼낸 USB를 연결했고 CCTV 화면 캡처본, 진료 기록 조작 문서, 재단 기금 횡령 내역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명백한 감금이고 학대입니다. 기억이 돌아온 환자를 의도적으로 약물 투여해 눌러앉히고 돈을 벌기 위해 존재 자체를 묻어버렸죠. 병원장의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고 간호사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들의 호흡이 가빠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묻지 마시오. 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권위와 힘이 실렸다. 정보통신사령부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 순간 병원 로비 쪽에서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졌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취재진들이 들어왔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동시에 그들을 향했다. 여기입니다. 희망요양병원 불법 감금 사건 제보자 현장입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민기 원장은 고개를 푹 숙였고 간호사 이미연 씨는 주저앉아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백민기 원장은 고개를 푹 숙였고 간호사 이미연은 주저앉아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아픈 어머니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말기암이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실된 고통이 배어 있었다. 백 원장님이 도와주겠다고. 그냥 서류 몇 개만 조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동생 대학 등록금, 그리고 제 빚. 한 번 시작하니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원장님이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백 원장을 향해 증오 어린 시선을 던지며 이미연이 말을 이었다. 그러다 유지연 씨를 만났어요. 2003년 해변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을 때 신원 확인이 안 되고 기억을 잃었지만 가끔씩 자신의 이름만은 중얼거렸죠. 처음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백 원장이 그녀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자고 했어요. 겉으로는 간병 도우미로 등록해두고 실제로는 폐쇄병동에 가두는 이중장부를 만들었죠. 나중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려 할 때마다 약물로 억제했어요. 이미연은 자신의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떨었다. 매일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한 환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와 원장님, 그리고 보안 담당자만 알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제 모든 걸 실토할게요. 증언도 하고 다른 환자들도 찾아드릴게요.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병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비극적인 선택들이 만들어낸 더 큰 비극의 순간이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순간 지연이의 마른 손가락이 내 손을 더듬더듬 찾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마치 22년의 세월 동안 누군가를 붙잡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의 열망이 그 작은 손에 모인 듯했다. 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내 이름의 첫 음절을 내뱉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투명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을 본 영혼의 반응이었다. 지연이의 마른 뺨 위로 눈물이 강을 이루며 흘러내렸고 마른 입술은 말을 하려다 실패하는 것을 반복했다.
병원 가운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쇄골은 앙상했고 손목은 마치 새의 뼈처럼 가늘었다. 22년의 감금과 약물 치료가 그녀의 육체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만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딘 땅에서 첫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의 영혼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더듬으며 그녀는 목매인 흐느낌 사이로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었다. 기다렸어요. 그 말은 마치 심연에서 올라온 메아리처럼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모든 언어보다 깊었다. 그날 오후 병원장과 간호사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취재진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들이 병원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도 지연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뉴스는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보도했다. 강릉희망요양병원 기억상실 환자 악용에 장기 감금 실종된 유족의 추적으로 밝혀져 정보 추적 전문가 출신 남편, 아내의 존재를 증명하며 불법 실체 고발, 경찰과 취재진이 모두 떠난 후 병원은 다시 고요해졌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석양이 지연이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당신 손, 이 손은 기억나. 그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손등을 덮은 그녀의 손이 22년 전 그 따뜻한 손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그 온기, 그 감촉이 내 가슴을 뒤흔들었다. 됐어. 이젠 됐어. 다시 시작하면 돼. 이제 당신 곁에 내가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내 입술에 가져가 살며시 키스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시간, 22년의 세월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 함께할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와 지연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아들 지훈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들,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건 내일의 숙제였다. 오늘 밤은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릉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 이틀째 되는 날, 병실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있던 채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가 문간에 서서 망설이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이 들려 있었다. 요양병원 사건에 관한 기사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졌다. 지훈이는 바닥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눈물로 번진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제가, 그의 말은 흐느낌에 잠겼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셨는지, 공방에서 혼자 손가락 다치며 일하셨는지, 왜 그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지훈은 손으로 바닥을 치며 절망적으로 울었다. 아버지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없다고 창피해했어요. 아버지가 소주 한 잔 드신 날 냄새 난다고 밀어냈어요. 생일날 케이크를 사오셨는데 예쁘지 않다고 투정 부렸어요. 그의 등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공방까지 정리하시고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다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그냥 먼 친척처럼 앉혀두고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어깨가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다. 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이 내 가슴을 울렸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였다.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은 흐릿해도 마음은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지연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이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켰다.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이 그의 몸을 흔들었다. 병실 안에는 그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간호사가 문틈으로 상황을 살피다가 우리 가족의 시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도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그녀도 인사드려도 될까요? 저희 둘 다 정말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가 나가 아내를 데려오는 동안 나는 지연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을 약하게 꼭 쥐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훈이와 그의 아내가 함께 들어왔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결혼식에서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가족석에 앉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훈 오빠와 함께 어르신을 정신과에 모시자고 했던 것. 제가 너무 함부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괜찮다는 말 대신 딱 한마디를 했다. 앞으로 내 아내 앞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존중이라는 걸 잊지 마라.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이 병실 공기를 채웠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지훈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22년 동안의 서러움을 조금씩 녹여내는 것 같았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22년 동안 찾지 못하다가 갑자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혼식 이후에 내가 너무 외로웠단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옛 기억들이 밀려왔지. 그래서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 자료요? 지훈이의 눈이 커졌다. 너에게 말한 적 없지만 나는 어머니가 실종된 후 수년 동안 모든 단서를 모아왔다. 사고 기록, 목격자 진술, 비슷한 사례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어. 내가 노트북을 꺼내 오래된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가 가진 자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어. 결혼식 후 집에 돌아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지. 그리고 지훈이가 집중해서 물었다. AI가 어머니의 사진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주었어.
그리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했지. 사고 당시 구조된 신원미상 환자 중에 강릉 지역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환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어. 당시에는 이 정도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AI는 그 환자의 기록된 신체적 특징과 어머니의 것을 대조해 높은 일치율을 보여줬어. 그래서 강릉으로 가신 거군요. 지훈이가 깨달은 듯 말했다. 맞아. 찾아가 보니 그 병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에 특별 격리 구역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너의 어머니를 찾았단다. 어머니를.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를 언제 집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 말에 지연이가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녀의 눈가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집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무언가를 흔든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 정도 더 관찰하자고 하셨다. 내가 대답했다. 약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녀의 몸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 지훈이와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애통함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아픔을 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병실 한쪽에 놓인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훈아, 이리 와봐라.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결혼식 날 가져갔던 그 나무 말이었다. 이건 내 결혼 선물이다. 결국 주지 못했더구나.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오랜 세월 정성껏 보관된 나무 말이 있었다. 오칠이 된 단단한 참나무로 깎아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말의 갈기는 한 올 한 올 손으로 새겨진 듯했고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이게 지훈이가 말을 잊지 못했다. 내가 5살 때 처음 내 공방에 와서 말을 타고 싶다고 했었지. 그때 약속했잖니. 언젠가 내 것을 만들어주겠다고. 지훈이의 손가락이 나무말의 윤곽을 따라 쓸었다. 말의 밑바닥에는 조그맣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지훈에게 아빠가 이걸 22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지훈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결혼식 선물로 주려고 했단다. 어린 시절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지훈이는 나무 말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게요. 진짜로요. 지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2주 후 지연이는 퇴원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는 지연이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향기와 감촉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가구를 더듬으며 지나갈 때마다 내 가슴은 떨려왔다. 부엌에서 끓는 커피 냄새, 욕실 수건의 접힘 습관, 아들의 웃음소리.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다가 사진이 꽂힌 액자 앞에 멈춰 섰다. 오래된 나무 액자 속에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여행 사진이 들어 있었다. 여기, 이 사진. 나죠.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 위를 조심스레 쓸었다. 응. 당신이 웃고 있었던 그날. 내 대답에 그녀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가 오래전 내 기억 속의 미소와 겹쳐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테이프 플레이어를 닦아내며 그녀에게 물었다. 이거 기억나?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신혼 초에 녹음한 우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아, 빨래는 그냥 탈수 한 번 더 돌리면 되잖아. 내 젊은 시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 됐어요, 당신. 설거지는 제대로 하고 얘기해요. 장난스러운 투정이 담긴 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녹음을 듣던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테이블 위 램프 불빛이 그 눈물을 반사해 별처럼 빛났다. 어머, 이 목소리. 나 맞죠?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목을 감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당신이 잊었어도 괜찮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그녀는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가 아닌 오래전 익숙했던 연꽃 향이 났다. 나 다시 사랑받고 있구나.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아팠던 관절염도 흘러간 세월의 아픔도 모두 잊은 채로 지훈이는 주말마다 찾아왔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려주고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가 차츰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지현이의 기억은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다. 어떤 날은 지훈이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을 정확히 기억해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날 식사 후 지훈이가 말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있던 그의 눈에는 따스한 불빛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해요. 정말로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잃었던 거 다 다시 찾자. 이제부터 하루하루 기억을 새로 쌓아가자. 테이블 위로 드리운 그림자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우리 가족은 다시 강릉으로 갔다. 기억의 시작점, 모든 진실이 열렸던 그 등대 아래. 바람은 잔잔했고 햇살은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마음을 어루만졌다.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이 바다를 향해 이어졌다. 나는 벤치에 앉은 지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따스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온전한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그녀의 눈가에 웃음 주름이 깊게 패였다. 춘범 씨, 고마워요.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22년을 견뎌낸 내 마음을 다 풀어주었다. 바다 위로 비치는 햇살처럼 내 가슴도 환하게 빛났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지현과 나, 지훈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 막 돌을 지난 손녀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우리 모두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사진 속 나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직 나는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다시 시작된 우리의 삶, 그 안에서 조금씩 이어지는 기억의 조각들. 지연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시간들. 바다가 파도를 품듯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이 기억한다면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픔에서 시작해 용서와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이 기억하는 그 연결은 어떤 시간도, 어떤 거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일까요? 삶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